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평생 허름한 국밥집 하나만 운영했으니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밤 11시가 되자 낯선 남자 한 명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25년 전에 먹었던 국밥값이라며 영정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외상값을 갚으러 온 사람들이 무려 37명이나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7년 동안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고 빌어봤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낡은 간판에는 새벽집이라는 3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낡은 의자 12개와 군데군데 뜯어진 벽지. 계산대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안경과 반쯤 비어있는 소화제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가게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계산대 밑을 정리하던 저는 두꺼운 공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상장부. 장부를 펼쳐본 저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부터 내쉬었죠.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먹었던 음식의 가격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국밥 한 그릇 3,000원, 2그릇 6,000원. 어떤 사람은 국밥을 17그릇이나 먹고 51,000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 이름이 수백 개나 됐지만 돈을 갚았다는 표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평생 모르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겨울날 신고 다니던 운동화의 밑창에 큰 구멍이 났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 새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에서 처음 보는 남학생을 발견했어요. 남학생은 돈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국밥 한 그릇에 밥까지 가득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터져버렸어요. 아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 사줄 돈은 없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을 줄 돈은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표 운동화 한 켤레를 사다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운동화를 신지 않았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아버지가 그저 미웠던 거예요. 결정적인 일은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계속 정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오실까봐 졸업식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운동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죠.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건 해가 저문 뒤였습니다. 가게에 일이 생겨 졸업식에 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또 배고픈 누군가를 챙기느라 하나뿐인 아들의 졸업식을 놓친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원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말은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지도 어느새 7년이 지나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외상장부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장부를 가방에 넣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꺼냈어요. 제가 그 돈의 이유를 묻자 남자는 잠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조심스럽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17살 때였다고 해요. 가정폭력을 피해 무작정 집을 나온 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따뜻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 아버지의 국밥집 앞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먹는 모습만 바라보며 한참 동안 가게 앞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자를 발견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거리를 떠도는지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남자를 가게 안으로 불러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남자는 돈이 없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자가 몹시 굶주렸다는 걸 이미 알아챈 것 같아요. 남자가 어렵게 사정을 털어놓자 아버지는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대하는 대신 외상장부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남자의 이름과 국밥값 3,000원을 적어두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고 했어요. 공짜로 얻어먹은 음식이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는 외상국밥 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는 그 한 그릇 덕분에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날에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국밥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밀린 국밥값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첫 월급으로 자신처럼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외상값이란 자신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음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그날 받지 못했던 국밥값 3,000원을 25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 남자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영정 앞에 3,000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영정사진 앞에 3,000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 택시기사와 소방관,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온 여성, 양복을 입은 회사원까지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모두 달랐어요. 하지만 영정사진 앞에 놓는 돈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버지에게 얻어먹었던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었습니다. 그중 한 소방관은 시험을 준비하던 3년 동안 아버지의 국밥을 68그릇이나 먹었다고 해요. 합격한 뒤 외상값을 들고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외상값은 충분히 갚은 셈이었습니다.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장부의 숫자가 누군가 버텨낸 시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찾아온 사람 중에는 딸과 함께 온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사주고 나면 자기가 먹을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매일 국밥을 포장해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공짜로 주는 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은 날짜와 가격을 외상장부에 꼬박꼬박 적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성은 자신이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며 딸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뒤 돈을 모아 찾아갔을 때도 아버지는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워낸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값을 치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정을 넘기자 조용했던 빈소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37명.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새벽집 식구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국밥을 먹고 힘든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며 만든 모임이었죠. 그날 가게 문에 붙여둔 부고를 본 누군가가 모임의 소식을 전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늦은 밤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제야 저는 37명이 놓고 간 3,000원이 서로 다른 외상 잔액을 모두 갚은 돈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장부에 적어놓은 건 받지 못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준 기록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새벽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장부를 펼치자 페이지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제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사진 오른쪽 끝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아버지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아버지가 졸업식 날 학교까지 왔다는 건 분명했어요. 언제 국밥집 문을 닫고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아버지는 다른 부모들과 떨어져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과 신발 차림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걱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아들의 졸업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식에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밥의 횟수는 셀 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는 내용도 남아 있었죠. 아버지가 제게 받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아래에는 받을 돈이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은 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장부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많이 사랑했다고, 한 번만 더 아버지가 끓여준 국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 외상값을 받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산 사람은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로부터 1년 뒤, 문을 닫았던 새벽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대신 주말마다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한 명이 가게 앞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아본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아래에서 새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공책 표지에는 아버지가 남긴 것과 똑같은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상장부. 저는 첫 페이지에 남학생의 이름과 국밥값 3,000원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아버지에게 배운 계산법을 함께 남겼습니다. 훗날 형편이 나아진 뒤 또 다른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건네면 그날로 외상값은 모두 갚은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건 거창한 선행이 아닐지도 몰라요. 가장 힘든 순간에 건네받은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일어설 사람으로 믿어준 그 마음 하나일지도 모르죠.